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전제로 미국 기업의 대북한 민간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제 제재 완화와 함께 체제 보장에 대한 뜻도 분명했습니다.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미국 원자력 연구소가 있는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 폐기 모델로 리비아 방식과 카자흐스탄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가 진토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여야가 18일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 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국회가 42일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8명의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운전 중인 자신에게 침을 뱉고 신발까지 던졌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조현민 전 전무 등 대한항공 3남매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트리온 무역을 비자금 조성 통로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월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미국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면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 발전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부문의 투자를 허용해 북한이 한국 수준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 전종철 특파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핵시설 폐기 발표에 대해 정상 간 합의를 위한 좋은 첫 조치라며 환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민간 투자가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not the U.S. taxpayer. Private sector Americans coming in to help build out the energy grid. They need enormous amounts of electricity in North Korea. To work with them to develop infrastructure. 미 국무부가 폼페이오 김정은 회동에서 북한 개방 문제가 논의됐다고 전하고 북한을 한국 수준으로 번영시키겠다고 밝힌 데 이어 원조가 아닌 투자라는 실행 방안까지 내놓은 겁니다. 특히 비핵화 시 제재 완화를 뛰어넘는 큰 보상을 받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All the things that the North Korean people need, the capacity for American agriculture to support North Korea so they can eat meat and have healthy lives.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 의회도 경제협력과 제재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정권에게 확실한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And if he's prepared to do that, President Trump is prepared to assure that this can be a successful transition. 북한 경제 발전과 체제 보장,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를 약속하며 비핵화 논의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전에 보상은 없다는 게 현재까지 공식 입장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확한 보상 시작 시점이 언제인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문제가 거론되자 본격적인 북한 원조 정책, 이른바 북한판 마샬 플랜이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은 어떨까요? 윤진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북한이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뒤 5개월여 만에 놀라운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파도 소리만 잔잔하더니 미운사 심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개발구, 관광특구 등의 이름으로 전역에서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 등에 막혀 별 진척이 없습니다. 제재의 여파는 주민생활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많은 상점들에서 지금 물건들이 없어지고 관광객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식당도 손님이 없고 대체적으로 상점에 물건이 있어도 사는 사람이 적어졌죠. 2010년 이후 제자리 걸음이던 북한 경제는 2016년에 3.9%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제재가 본격화된 지난해부터는 다시 하락 추세일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선 9월 9일 정권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내세울 성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 집중 노선을 새롭게 정하고 총력전에 들어갔지만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내부 자원, 인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 경제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경제개발에 필요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때문에 민간 자본 투자를 포함한 대규모 경제 지원책은 미국이 북한에게 비핵화의 반대 국부로 제시할 확실한 당근책이자 체제 보장 방안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는 길라잡이 순서입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풀리면 북한이 추진하게 될 경제개발 방식으로 이른바 베트남 모델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베트남 모델이란 게 어떤 건지 핵심 내용을 고은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북한의 롤모델로 베트남이 떠오른 건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 계기가 됐습니다. America has often in history had adversaries who we are now close partners with, and our hope that we could achieve the same with respect to North Korea. 전쟁까지 했다가 우방이 된 대표적 사례가 베트남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전 승리 이후 미국의 경제 제재로 빈곤에 빠진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 정책으로 경제난 타개에 나섭니다. 베트남어로 도이는 변경하다, 머이는 새롭게라는 뜻인데요.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시장을 개방하고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정책을 가리킵니다. 이후 1994년 미국의 경제 제재가 풀리고 2007년 WTO에도 가입하면서 최근 30년 동안 GDP가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베트남은 숙련된 인력과 낮은 인건비를 내세워 세계적인 제조업 기지가 됐는데요. 북한도 개성공단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인정받은 적이 있어 더욱 베트남 모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보상과 함께 압박책도 거론했습니다. 백악관 볼튼 보좌관은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은 해외, 즉 미국 오크리지로 옮겨 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원 특파원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는 핵과 원자력 연구시설이 밀집한 곳입니다. 1942년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을 만든 맨해튼 프로젝트의 산실 중 한 곳이고 2004년 리비아와 1994년 카자흐스탄 비핵화 때 반출한 핵 관련 장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곳을 북핵 폐기 장소로 거론했습니다. Implementation of the decision means getting rid of all the nuclear weapons, dismantling them, taking them to Oak Ridge, Tennessee. 아울러 폐기의 범위에 핵무기는 물론 농축과 재처리 능력의 포기, 탄도미사일 등도 포함시켰습니다. It means getting rid of the uranium enrichment and plutonium reprocessing capabilities. It means addressing the ballistic missile issue. 볼턴 보좌관은 특히 시간, 즉 신속한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확실한 성과를 바란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If they want to become a normal nation like South Korea, the quicker they denuclearize, the quicker that will come. 비핵화 합의 시 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핵 사찰과 검증 작업에 치중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볼턴 보좌관은 실제 북핵 폐기는 미국 전문가들이 직접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북한의 핵 능력은 크게 핵무기와 핵물질 그리고 핵시설로 분류됩니다. 먼저 북한의 핵무기, 즉 핵탄두는 적게는 16기, 많게는 60기로 추정됩니다. 핵탄두 제조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방식, 고농축을 통한 우라늄 방식입니다.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보유한 핵물질, 즉 플루토늄의 양은 약 50여 킬로그램, 우라늄의 양은 약 500kg 정도로 추정됩니다. 미국은 자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핵무기와 최대 100군데로 추정되는 핵시설 등 북한의 핵능력을 영구적으로 폐기하라고 요구해 왔는데요. 관건은 바로 폐기 방식입니다. 핵을 폐기하는 모델로는 리비아 방식과 카자흐스탄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지향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비아의 핵물질 원료가 미국 오크리지 연구소로 넘어온 것은 2004년. 미국은 체제 보장 약속과 국교 정상화, 경제 지원 등으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검증과 폐기 절차가 끝난 2년 뒤 이뤄졌습니다. 선 폐기 후 지원.
미국이 현재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북한 핵폐기 방식입니다. 북한이 트럼프 정권 임기 내에 신속하게 핵폐기 절차를 마무리하면 관련국이 보상과 경제 지원을 제공하는 이른바 일괄 타결식 해법입니다. 또 다른 대안으론 카자흐스탄 비핵화 방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1991년 옛 소련이 붕괴하며 핵무기를 물려받았고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러시아로 핵을 넘겨 폐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카자흐스탄은 단계적 핵폐기 조치에 따른 경제 지원을 제공받았습니다. 두 방식의 차이점은 핵폐기에 따른 보상 시점입니다. 사실상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의 경우엔 핵개발 초기였던 리비아와 핵무기를 물려받은 카자흐스탄과 상황이 다른 만큼 접근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핵화 방식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핵화라고 하는 용단을 내리고 그거에 관련된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면 미국도 그에 대해서 보조를 맞추거나 때로는 더 앞서서 할 수도 있다. 과감한 비핵화 조치와 통큰 보상. 북한의 비핵화 방식은 과거의 기존 관념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여야가 파행 42일 만에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오는 18일 금요일에 추가 경정 예산안과 이른바 드루킹 특검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도 처리 시한인 오늘 통과됐습니다. 보도에 조태흠 기자입니다. 이른바 드루킹 특검 문제로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극적으로 접점을 찾았습니다. 추경과 특검법 동시 처리에 합의한 겁니다. 18일 날 금요일 날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는 걸로 하고 큰 타협을 이뤄냈습니다. 야당은 특검법 명칭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을 제외하며 양보했고 여당은 특별검사 거부권 주장을 굽혔습니다. 막판까지 쟁점이던 수사 범위는 일단 드루킹 일당의 행위로 하되 다른 사안도 확인되면 수사하는 선에서 잠정 합의됐습니다. 42일 만에 멈춰섰던 국회가 정상화된 겁니다. 이 같은 합의는 지방선거 출마 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 시한인 오늘 하루 종일 윗단 접촉 끝에 이뤄졌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예고하자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장 앞에서 점거 농성을 하며 한때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 언급됐지만 파국 대신 합의라는 결론을 낸 겁니다. 지방선거 출마 의원 4명의 사직서도 본회의에서 처리돼 6.13 재보궐선거에는 국회의원 12명을 새로 뽑게 됐습니다. 미리 총선이라 부를 만한 규모입니다. 국회는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추경안 세부심사와 특검법안 문구 작성 등에서 여야의 줄다리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은 선거 전략을 담은 슬로건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강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슬로건을 이어받았습니다. 당 지지율을 능가하는 대통령 효과를 노린 것이란 해석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은 지방선거 승리로 세부 정책들을 뒷받침해야 완성된다며 힘 있는 여당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중심에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과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나라를 통째로 넘기겠냐는 구호로 지지자 결집을 시도합니다. 안보 문제를 정조준하고 동시에 지방까지 모든 분야를 넘기겠냐며 견제론을 내세웁니다. 슬로건에 대한 내부 비판이 나오자 경제를 포기하겠냐는 두 번째 구호로 민생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그 사이에 우리가 이룬 어떤 경제적인 성과를 전부 다 망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다당제에서 민주당, 한국당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오만 방자하고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과 적폐에 대한 무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개혁과 평화를 슬로건 삼은 민주평화당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강조하는데 특히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진보정당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특히 한국당을 공략해 제1야당 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자, 그런데 선거 분위기가 좀 느껴지시나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굵직한 이슈들이 워낙 많다 보니 정작 내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는 관심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당이 큰 차이로 우세를 보이고 있는 초반 판세에서 중앙 정치 이슈에 묻혀서 지역구의 후보나 정책 문제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유권자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6.13 지방선거는 북미 정상회담과 러시아 월드컵 개막일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인데 북미 정상회담 뉴스가 다른 이슈를 압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흥행에는 악재죠. 보통 지방선거에는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K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응답보다는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는 응답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우세한 상태입니다. 선거 긴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 여론조사 중 경기 인천 지역을 한번 볼까요? 야당 소속의 현 지사와 시장이 잘한다는 평가가 50% 전후로 이렇게 높은데도 지지율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대통령이나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야당의 정권 심판론과 여당의 야당 심판론 사이에서 여론은 현재로서는 여당 쪽 손을 든 셈입니다. 막판 후보 연대도 선거 열기를 더하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2, 3위 후보끼리 합쳐서 1위 후보와 해볼 만하다 싶을 때 가능한 얘기죠. 야당 후보의 낮은 지지율과 다당제 현실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이슈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지지율과 중앙정치 이슈 영향을 크게 받는 선거가 되면서 후보들조차 지방의 문제보다는 정치권 현안에 목소리를 내야 조금이라도 주목받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KBS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 70%는 정책과 공약, 후보자 능력을 이 정당보다 우선한 투표 기준으로 꼽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정책 대결에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KBS에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후보 검증을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수도권 3곳에 단체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는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진행됩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TV 토론회. 전국 유권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곳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KBS 초청 토론회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포문은 오는 28일 밤 10시 인천시장 후보들이 엽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자유한국당 유정복, 바른미래당 문병호, 정의당 김응호 후보가 2시간 동안 공약 대결을 벌입니다. 이어 29일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는 민주당 이재명, 한국당 남경필, 바른미래당 김영환, 정의당 이홍우 후보가 격돌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30일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는 민주당 박원순, 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정의당 김종민 후보가 나와 공방을 벌입니다. 주요 정당의 수도권 빅3 단체장 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여는 것은 국내 방송사 가운데 KBS가 유일합니다. 관심을 높이고 후보들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KBS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초청 토론을 대폭 늘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이번 토론회에는 정해진 시간 동안 각 후보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 총량제 토론 방식도 도입됩니다. 해당 지역 유권자 참여 코너도 마련됩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가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에게 금품 전달을 지시했다고 경찰에서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네이버 외에 다음과 네이트 등 국내 3대 포털 사이트 모두에서 댓글 조작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경찰에 소환된 드루킹 김모 씨는 쏟아지는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희연 전 보좌관에게 500만 원 주라고 지시하신 거 맞습니까? 하지만 경찰 조사에선 주요 혐의를 대체로 시인했습니다. 자신이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 씨에게 500만 원을 주라고 지시했고 인사청탁 등 편의를 기대하고 준 돈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드루킹과 돈을 건넨 측근, 돈을 받은 한모 전 보좌관 모두 청탁성이 맞다고 인정한 겁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뇌물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할 방침입니다. 드루킹은 올해 1월 17일과 18일 600여 개 기사에 추가로 댓글 조작을 한 사실도 시인했습니다. 경찰이 이미 증거를 확보한 혐의는 비교적 순순히 시인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의 물증 확보는 더디기만 합니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외에 다음과 네이트 등에서도 댓글 작업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자료 보존을 요청했습니다. 보존 조치에만 적어도 보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네이버는 신속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해 놓은 상태지만 다른 포털은 새로 작업을 해야 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이 김경수 의원에게 낸 후원금은 대부분 합법적인 소액 후원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 진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씨의 운전기사로부터 나온 진술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최은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진술을 확보한 피해자는 모두 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장 현장 피해자 외에 하청업체 직원과 수행원 등입니다. 경찰은 특히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운전기사 A씨의 진술을 최근 확보했습니다. A씨는 여러 해 동안 이 씨의 수행기사로 일해와 집안 내부 사정에 밝은 인물입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이 씨의 막말 녹음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수행기사로 일하며 안전에 위협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운전을 못한다며 욕설을 하고 뒤를 돌아보라고 해 고개를 돌리니 침을 뱉었다고 말했습니다. 운전 중인 자신의 뒤통수에 신발을 벗어던진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A씨는 이 씨의 폭행에 사고가 날 뻔하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운전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면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가중처벌됩니다. A씨는 이 씨에게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 시민단체 변호사를 찾아 피해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바로 뒤에서 너는 길도 모르고 차 끌고 나왔냐 하면서 그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만두고 시민단체를 찾아가서 좀 도움을 받겠다.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진술 확보에 주력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이명희 씨를 상습 폭행 혐의 등을 적용해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일탈은 실로 비리의 백화점이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조 씨 일가가 이번에는 위장 계열사를 통해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김준범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은 스카이샵이라는 기내 면세점을 운영하며 해마다 2천억 가까운 매출을 올립니다. 이 스카이샵에 위스키와 와인 등 주류를 납품하는 트리온 무역이라는 회사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유명 주류업체들이 트리온 무역에 제품을 공급하면 스카이샵에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납품 가액의 3 내지 5%가량인 수수료가 그대로 수익이 됩니다. 지난 2010년 설립된 뒤 스카이샵 납품업체 60여 곳 중 거래액 상위 5위권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 3남매가 공동 사업자로 등재돼 있지만 외형상으론 한진그룹의 임원을 대표로 세웠습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한진 계열사의 명단에서 빠져 있습니다. 전형적인 위장 계열사입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최근 조사관 등 20여 명을 투입해 이른바 통행세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는 별개로 매년 10억 원가량으로 추정되는 트리온 무역의 수익이 3남매의 비자금의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2016년 내사를 벌였던 검찰은 최근 갑질 파문이 커지자 본격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관세청 역시 트리온 무역의 외화 밀반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대기업들의 갑질 때문에 고통받는 대리점들 사연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 때문에 이른바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대리점법이 마련됐는데도 사정은 별로 나아진 게 없다고 합니다. 그 실태를 윤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과 김포를 중심으로 간장업체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호열 씨. 지난해부터 극심한 영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불과 2.5km 거리에 같은 업체 대리점이 또 생겼는데 이 씨보다 훨씬 싸게 팔기 때문입니다. 공장 출고가가 있는데 저는 그냥 출고가대로 받는 거고요. 주변에 있는 대리점들은 15%에서 20% 내지는 이 씨가 항의하자 본사 측은 오히려 이 씨의 거래처를 신규 대리점에 넘기라고 종용했습니다. 올해에만 이 씨를 포함한 대리점주 3명이 이 간장업체를 공정위에 제소했습니다. 한 우유업체 대리점의 경우는 물량을 강제로 떠안는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를 최근까지 경험했다고 털어놨습니다. 2017년 한 3, 4월까지는 존재했다.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었어요. 서울시 찾아간 적 있었어요. 피해를 호소하면서. KBS가 입수한 또 다른 우유업체의 대리점 매출 전표입니다. 상당 기간 전표 금액보다 점주가 본사에 낸 금액이 많습니다. 유통기한이 짧은 우유는 수시 입출이 이뤄져 물량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겁니다. 영업사원한테 지점의 목표가 부여된 것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정보조작이라는 것이 정도의 차이지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같은 문제점을 확인한 대리점은 4곳. 해당 우유업체는 단순 착오 등이라고 해명했지만 대리점들은 피해보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이렇게 법이 마련되고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도 왜 현실에서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기자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조금 전 사연 보니까 참 안타까운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방금 같은 사례를 흔히 대리점들 사이에서는 쪼개기라고 부릅니다. 네. 말 그대로 영업구역을 쪼개서 나눈다 이런 뜻인데 네. 이 마음에 들지 않는 대리점이 있으면 본사가 주변에 신규 출점을 하나 해서요. 그리고 나서 싸게 물량을 지원하면서 결국 이 기존의 대리점이 폐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업체 측은 이 대리점이 영업에 좀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신규 대리점을 출점한 것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요. 앞서 보신 것처럼 노골적인 거래처 양도를 종용한다거나 또는 과도하게 차별적인 가격으로 경쟁 대리점을 지원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별이나 부당한 압박이 왜 계속되고 있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본사가 이 대리점들을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 두 가지 수단이 바로 물량이랑 할인율입니다. 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판매가 좀 저조하다. 여튼 본사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되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이 물량과 할인율을 가지고 이른바 이 대리점 길들이기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물량과 할인율로 대리점을 길들인다.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마트에서 아마 1+1 또는 이 사은품을 주는 증정 행사 같은 걸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예. 이런 건 사실 본사 차원에서의 할인이나 또는 물량 지원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행사인데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런 지원 행사를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리점에는 지원을 안 하게 됩니다. 또 대부분 식품업체의 경우는 그 업체마다 잘 나가는 이른바 주력 상품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 주력 상품을 해당 대리점에는 아예 주지 않거나 또는 수량을 제한해서 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이 본사에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되면 사은품은 고객들에게 주지 못하고 또 잘 팔리는 제품을 못 팔고 이렇게 되면 다음부터는 본사의 요구 또는 지시에 그게 불공정하게 느껴지더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놨는데도 이게 왜 제대로 적용이 안 될까요, 현실에서는? 일단 법 개정이 되고 나서도 이 얼마 전 설문조사를 보시는 것처럼 이 여전히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라는 게 2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이 만들어진 것 자체에서 많이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건 이 적용 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는 본사가 갑질을 해도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데요. 이 앞서 물량 밀어내기를 호소했던 우유업체의 녹취를 들으셨는데 이 경우는 현행법대로라면 협동조합 체제이기 때문에 아예 법 적용 대상이 안 되게 됩니다.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법 적용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개정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대리점주들 같은 경우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교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법 개정할 때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이 촘촘하게 마련돼도 다 빈틈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럼 최선의 해결책은 뭐가 될까요? 물론 가장 좋은 해설책은 이 본사와 대리점이 상생을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요. 이게 워낙 중요하다는 게 공론화되면서 사실 여러 기업들이 이 상생 협약 같은 걸 맺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오히려 그 상생 협약서를 강제로 대리점들에게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는 협약 내용을 보면 정작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오히려 이런 독소 조항 같은 거를 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부분은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지난해 공정위는 처음으로 이 대리점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가 이달 안에 나옵니다. 이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대리점법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게 되는데 이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또 이 대책에 업계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일단은 가장 관심 있게 볼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윤지영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대기업의 이런 갑질 관행뿐만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망한다라는 이야기 최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영업자들을 직접 만나보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게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힘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의점 사장 이우성 씨의 한 달 매출은 970만 원 가량입니다. 여기에서 가맹점 수수료 287만 원을 내고 평균 75만 원 꼴인 직원 6명 인건비와 4대 보험료, 임대료 200만 원에다 세금과 다른 수수료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갑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을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가맹 노동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씨의 본사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의 25%지만 경우에 따라 60%까지 무는 곳도 있습니다. 장사가 좀 되는 곳이면 천정부지 오르는 임대료도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5년인 인상 규제 기간이 끝나면 건물주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또 다른 어려움은 신용카드 수수료입니다. 0.7%가량인 대기업 마트와 달리 동네 가게 카드 수수료는 이보다 3배 높은 2.3에서 2.5% 수준입니다. 2억 2천만 원이 나갔어요. 카드 수수료로. 임대료의 1.5배나 더 많은 카드 수수료를 내가 내고 있어요. 하도급 업체 업주들은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인건비는 오르는데 원청에서 그만큼 납품 단가를 올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에서 전체적으로 납품 단가를 5%, 7% 이래 인상시켜주겠다. 이래 하면, 그러면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그게 툭툭툭 올라가지거든요. 실제 현대자동차의 지난 6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9.1%지만 1차 협력업체는 3%대로 떨어지고 그 아래 2차, 3차는 1%도 안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사정 탓에 7월부터 하청업체가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되지만 협상에서 올려주지 않으면 또 그만입니다. 임대료 폭탄을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고 신용카드사의 차별적 카드 수수료는 이제서야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일정 부분들을 납품대금을 조정을 해준다든가 가맹수수료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해서 대기업들이 분담을 해줘야지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사는 정의로운 임금이 자리 잡기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에 대한 걱정이 높았는데요. 그런데 따져보니 집값이 비싼 곳일수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올 들어 가격이 수억 원 올랐습니다. 계약서 쓰고 잔금 치기 전에 1억 5천 내부인들이 올라가지고 84제곱미터의 지난달 실거래가는 13억 9천만 원. 공시가격은 시세의 절반도 안 됩니다. 역시 최근 가격이 급등한 송파구의 한 아파트도 공시가가 시세의 절반을 조금 넘는 반면에 값이 상대적으로 싼 중랑구의 한 아파트는 공시가가 시세의 70%에 육박합니다. 반영률이 20%포인트 차이 나는 셈입니다.
이렇게 공시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다는 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의 경우를 따져봤더니 서울 전체 평균 반영률로 계산했을 때에 비해 마포구 아파트는 보유세를 90만 원 정도 덜 내고 반대로 중랑구 아파트는 3만 원을 더 내는 셈이 됐습니다. 고액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 같은 경우에 세금을 덜 내고 있어서 이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강남 3구 등 비싼 아파트일수록 종부세 부과 기준에 간신히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세금 이득은 더욱 크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 반영이 어렵고 반영하더라도 세금이 갑자기 늘지 않도록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액 부담을 너무 미리 의식을 해서 공시가격이 시장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면 곤란하죠. 현재 보유세 개편안을 짜고 있는 재정개혁특위도 공시가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만큼 다음 달 나올 보유세 개편안에 어떻게 담길지도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오늘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또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면 백령도 등 서해 섬 지역은 종일 보통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이번 미세먼지는 국내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가 그 원인과 전망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서울이 다시 회색 도시로 변했습니다. 자욱한 안개가 도심을 휘감은 듯합니다. 낮에도 뿌연 장막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탓입니다. 원래 하늘 구름 보러 온 건데 너무 뿌옇고 전망대도 왔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한때 평소의 3배가 넘는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반면 백령도 등 서해 섬 지역은 종일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계속됐습니다. 내륙에서도 특히 서울의 농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중국 등 외부 요인보다는 국내 오염물질이 흩어지지 않고 쌓여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환경과학원의 예측 모델에서도 서쪽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거의 없는 가운데 짙은 붉은색의 먼지띠가 수도권을 뒤덮었습니다. 낮 동안 햇빛이 내리쬐면서 기체 상태로 나온 오염물질이 미세먼지로 바뀌는 2차 생성 반응이 활발해져 농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스모그가 발생하기 좋은 기상 조건에 도심 지역의 자동차 배기가스가 상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남서풍이 불면서 수도권 지역은 습도가 높게 유지가 되었고 자동차 이용량이 많아 2차 생성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의 배출도 많았습니다. 환경과학원은 내일 오전까지 대기가 정체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나쁨 단계가 이어지겠다고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을 보호하려다가 순직한 경찰관들이 있었는데요. 수십 년 동안 침묵 속에 가려져 있던 이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는 행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 경찰국장이었던 고 안병화 치안감의 아내 전임순 씨. 남편이 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시민들에게 경찰이 어떻게 총을 쏴요. 그래서 듣질 않았고 군인들 너무 지나치지 않으냐고. 안치안감이 남긴 비망록입니다. 당시 혼란의 원인을 과격한 진압으로 인한 유혈 사태, 악성 유언비어 등으로 봤습니다. 시위를 제지할 때는 경찰봉 사용에 유의하고 경찰의 희생이 있더라도 시민 희생자는 절대 나오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포하는 대신 무기를 회수하고 부상당한 시위대를 치료하는 등 시민의 편에 섰습니다. 하지만 안치안감은 직위 해제된 뒤 고문을 당하고 후유증에 시달린 끝에 숨졌습니다. 정원영 씨의 아버지 역시 군과 시민 사이의 저지선을 지키다 버스에 들이받쳐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실 경찰 저지선이 없었으면 더 큰 사고가 났을 거라고요. 공수부대와 직접. 정 경사를 비롯해 강정웅, 이세홍, 박기훈 경장까지 모두 4명이 이 사고로 순직했습니다. 권력은 이걸 감추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거론하지 않고. 침묵해야 했던 한스러운 지난 시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자신을 희생했던 이들의 정신은 38년 세월이 흐른 뒤에야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오늘 광주 송정역에서 5월 단체 대표들과 만나 군의 이름으로 잘못 적은 것에 대한 역사 바로잡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부각된 5.18 당시 군의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당초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계획이었지만 서주석 국방부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등의 집회가 열리면서 취소했습니다. 중동의 예루살렘은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의 공동 성지라는 종교적 특수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에서는 예루살렘을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국제도시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오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한다면서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당장 팔레스타인이 크게 반발하면서 대규모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두바이에서 김형덕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 건국 70주년 국가적 축제인 날에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은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한 미국에 이스라엘은 무한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President Trump is making history. We are deeply grateful for his bold decision. 미국 대사관 개관식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와 유대인 사위 쿠시너, 문우신 미 재무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최고의 우방임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work together on a number of issues, but nothing more important than the fight against terrorism.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오늘을 분노의 날로 정하고 대규모 시위를 벌여 주민 16명이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숨졌습니다. 무장단체 하마스는 100만 명의 순교자를 보내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6주 넘도록 이어져온 반이스라엘 시위로 5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We are fighting for justice. We are fighting for freedom. We are fighting for peace to our people. And we will not give up until we achieve these things. 과테말라 등 친미 2개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텔아비브의 대사관을 유지하며 예루살렘에 관한 국제 합의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외 탈세 행위를 대표적인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범죄 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세청과 관세청, 검찰 등이 참여하는 해외 범죄 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 조사는 물론 처벌과 범죄 수익 환수까지 공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독도함과 같은 14,000톤 급으로 국내 최대 수송함인 마라도함 진수식이 오늘 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진중공업에서 열렸습니다. 길이 199m, 폭 31m로 병력 1000여 명과 장갑차, 헬기 등을 탑재할 수 있는 마라도함은 시운전 과정을 거쳐 2020년 말쯤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오늘 제주시에서 열린 제2공항 관련 토론회 자리에서 김정배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던진 달걀에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김 부위원장도 이 과정에서 자해를 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흡연을 줄이기 위해 담뱃값에 들어가는 경고 그림과 문구가 오는 12월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내용으로 바뀝니다. 또 기존 담배에 비해 경고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자담배 경고 그림 역시 흡연의 폐해를 실감할 수 있도록 수위가 높아집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휘청인 연극계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촛불 시위와 시민들의 참여에서 비롯된 일련의 극복 과정은 비슷한 아픔을 겪은 해외 극작가들에게도 감동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3년 전 공연장 취소 사태로 홍역을 치른 서울 연극제. 연극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절대 사형 집행 명령 안 할 거야. 그거 법률 위반인데. 올해 서울 연극제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성 짙은 작품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거랑 좀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을 찾은 외국 작가들은 블랙리스트 사태가 남일 같지 않습니다. それは現代演劇が
もともと日本の演劇は左翼運動から来てるんで、危険なものとして政府は助成金をくれませんでした。You have to be ready to fight like this. I mean, it's not fair, but when you say this is not fair, it will help you grow artistically. 검열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란의 젊은 작가는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배우 문소리 씨와 함께 실험적인 연극을 내놓았습니다. 꺼내서 읽으라고 했나요? 우리가 문제를 극복하는 방식에 큰 감명을 받았고 부러움도 느낍니다. Young generation and every Korean people who decided to go to this square for 6 months, they can turn the situation, which makes me feeling really, really, really passionate about your country. 국경을 넘은 응원의 목소리에 우리 연극계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